헬조선이다 이런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몇 년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우리나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네. 왜 자꾸 헬조선이냐? 오늘 원인을 분석하고요. 네.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헬조선 전문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나러 갈까요? 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영 씨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네.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그 어떠한 자료도 원고도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쭉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준은 좀 많이 낮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 수준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갑자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헬조선이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왜 헬조선이에요? 네, 지옥이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죠. 음. 네. 이게 시대에 맞는 지옥도 아니고 음. 아주 시대착오적인 지옥이에요. 네. 지옥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잘못된 정치에 있고요. 시대착오적인 조선인 이유는 68혁명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인 거는 확실한데 이런 얘기가 왜 공론화 안 되는지를 그렇죠. 저는 알고 싶네요, 갑자기. 그래서 네.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네. 제가 기꺼이 온 이유도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온 것이고요. 제가 아까 그 김영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인데요. 그분의 말씀이 참 훌륭한 말씀이다. 지금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셨다고 했죠. 아까 네. 말씀드렸죠. 정말 이상한 나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정말 훌륭한 민주국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된 거예요. 네. 자살률, 노동시간, 불평등, 산업재해 이거 말고도 수많은 지표를 댈 수 있어요. 오늘 밤샐 수 있어요. 이 얘기만 가지고도. 이제 그만할게요. 그 얘기는. 네, 그 너무 어두운 슬퍼지니까. 측면, 너무 슬프니까. 슬퍼. 네. 네. 왜 이런 게 됐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묻고 싶어요. 이 이상한 현상의 원인, 이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예.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여쭐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 하나씩 대보죠. 네, 한번 대보세요. 그럼 저 그냥 아무거나 무식하니까 네, 그냥 네. 던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오른쪽에 가 있는 것 같아. 예. 그게 원인이다. 네, 너무 오른쪽에 가 있어. 예. 나는 기업, 그러니까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넘어서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음. 예, 두 분이 다 중학생 수준의 네. 이야기를 다행이다. 하라고 해놓고 두 분은 굉장히 대학생 수준의 분석을 그렇습니까? 하신 것 같아요. 대학생 올라갔습니까 저희? 나는 욕먹을 줄 알았는데. 예, 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네. 저런 정당, 말하자면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자면은 독재 군사정권의 계승정당이죠. 네. 그런 정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희한한 현상이죠. 사실은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정영진 씨. 네, 정영진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에서는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을 넘어섰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100% 동의하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글을 여러 번 썼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정확히 보면 네.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이행한 사회예요. 그 과정에서 소위 민주화라는 형식이 네. 한국 사회를 덮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아주 본질적인 한국 사회를 왜곡시킨 요인이에요. 네. 근데 그런 본질적인 요인을 지금 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형이 더 잘 맞췄나 봐. 나도 약간 좀 감싸는 주시는데 모든 건 다 형한테 지금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많이 보질 와, 못했어요. 조영진. 그렇죠. 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제 그 말씀과 함께 그걸 이제 포괄하는 네네. 그런 왜 헬조선이 됐는가, 왜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됐는가, 에? 우리가 이룬 이 엄청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네. 이거잖아요. 네. 예. 그것의 원인을 저는
여의도를 보면 안다고 생각해요. 여의도요? 그렇죠. 여의도. 여의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국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여의도 네. 국회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을 강제력, 구속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의도에서 만들어지는 법들이에요. 네. 그 법들이 제대로 된 법들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지는 않죠. 그럼 제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예, 왜 지금- 정용진만 칭찬합니까? 그래서 예, 네. 그게 연결돼 있는 거죠. 연결돼 사실은. 있습니까? 예, 연결돼 네. 있는 거죠. 여의도에 지금 300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는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네. 한국 사회가 왜 지옥이 됐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얘기는 바로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네. 거의 일치해요. 그 말씀 뭐냐 하면 여의도에 300분이 지금 앉아 있죠. 네. 이분들 중에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자유시장 경제. 프리 마켓 이코노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그런 생명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 경쟁력이에요. 네. 한국 사회는 온통 하는 말이 경쟁력,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99%가 거기 앉아 있는 자들이 이런 논리를 가진 자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엄성, 사회적 정의 이런 걸 말하는 정치가 본 적이 있어요? 정치의 목적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업 경쟁력 높이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 경쟁력은 기업인들이 알아서 해요.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되는 거죠? 놔둬도 열심히 해요, 자기들이. 네. 정치인들이 왜 그 걱정을 해요? 아, 기업이 잡아먹는, 인간을 잡아먹는 그 행위를 규제해야 막아내고 되는구나. 규제하고 그게 인간 정치인데.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게 정치인의 일이지. 정치인들이 왜 기업의 이해를 앞장서서 보호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독일과 비교하면 쉽죠. 독일의 요 전회기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의회 이전 회기 네. 베를린에 있죠. 이 베를린에 633명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의원이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우리는 한 9%라고 하셨고요. 295명이니까. 네. 저는 50 던져 보겠습니다. 50%? 네. 50%명 좀 네. 넘겠네요. 자유시장 예. 경제? 그보다는 아마 낮을 거야, 근데요. 나는 좀 높게 갈게. 70%. 70%, 70%. 저 40%로 다시 바꿉니다. 아, 그래요? 네. 40%면 네. 4624 한 260명 음. 그렇게 보시는데요. 정답은 제로예요. 제로요? 없습니다. 독일에선 요 지난 회기에는 한 네.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네. 요번 회기 네. 지금 현재 회기엔 들어갔어요. 10% 정도. 독일도 좀 기형적이네요. 기형적이라기보다는 그게 세계적인 표준이에요. 표준이에요?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 지지하는 사람이요? 예, 독일의 경우는 대체로 5 내지 10% 사이예요. 그런데 제가 요 전회기에는 제로라 그랬죠. 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겠어요? 정당의 이름이 뭐 앞에 자유가 자유당. 네, 자유가 그렇죠. 없구나. 앞에 자유당 네. 혹은 자유민주당. 네. 맞아요. 네. 그런 이름 붙은 게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킨다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자유, 시장의 기업.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인간과 같이 갈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아니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당들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뭘 그러면 주장합니까? 네, 제가 그럼 나머지 당을 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충격인데. 첫 번째는 보수당이 있죠. 네. 지금 우리가 늘 TV 뉴스에 보는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죠. 네. 이 여자 수상이 지금 이제 16년째 곧 접어들어요. 독일 역사상 최장수 수상이 된 거죠. 이분이 이제 기독교 민주당, 독일의 보수당의 수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 표방하는 그런 체제는 소셜 마켓 이코노미예요. 사회적 시장 경제. 네. 사회적 시장 경제. 예, 시장 경제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소셜 해야 돼. 아까 프리랑 소셜의 차이죠. 네네네. 네. 소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약간 설명이 필요하죠. 네. 뭐가 자유시장 경제고 뭐가 사회적 시장 네. 경제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제 시스템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이걸 가지고 사실은 20세기 내내 거대한 경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서로 경쟁을 했죠. 네. 예, 거의 80년, 90년 경쟁을 했어요. 네. 결판 났죠. 네, 결판 났어요. 네, 결판 나버렸어요. 네. 1990년에 결판 났죠. 네.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붕괴했어요. 아, 틀렸다고 결판 났잖아요. 그렇죠. 틀렸다고 결판이 난 거예요. 다시 네.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결판이 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100% 맞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네. 문제는 여기 이제부터예요. 이 시장 경제는 효율적 체제인 건 분명한데 인간을 잡아먹어요. 인간을 잡아먹는. 네. 네. 그러니까 독일에선 특히 이 부분을 야수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야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야수니까 굉장히 잘 뛰어다니는 네. 아주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인간을 잡아먹어. 다 잡아먹어. 예. 그냥 프리하게 놔두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자, 자, 그럼 잡아먹는다는 게 뭐죠? 두 가지예요. 존엄성을 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존엄성을 잡아먹는 게 뭐겠어요? 실업과 불평등. 실업과 불평등. 여기에 따르는 빈곤과 불안. 그건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핵심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5 내지 8% 정도의 실업을 상시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체제예요. 실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다 실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운용하는 일종의 비용, 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서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실업을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실업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셜,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프리하게 놔둬서 한국에서처럼 그것은 네가 게을러서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뭐 해서 전부 개인에게 모든 형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죠. 네네. 실업 문제, 지금 불평등 문제 아까 한국에서 이야기했죠. 네. 그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무조건 오게 돼 있군요. 어마어마한 실업, 어마어마한 불평등 이것은 뭐 필연적인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 거기에 이제 보수당에서 한다는데 좀 주목하셔야 돼요. 보수당. 예, 네. 보수당에서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한다는 게 한국 사람들은 낯설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셜이란 말 쓰니까 네. 아니 보수당이 어떻게 소셜이란 말 쓰나?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주의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보수당이 있어야 좋은 진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해야죠. 한국의 비극은 좋은 보수당이 없다는 데 있죠. 네. 그리고 보수가 아닌 정당이 보수를 참칭하고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고 보수가 진보인 척하고 그래서 마치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뭐 정상적인 체제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모든 언론이 다 그래요. 모든 언론이. 그러니까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보수는 굉장히 좋은 가치죠. 그리고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좋은 보수고 그 보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어요? 그것은 소셜이에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 공동체를 중시하는 게 보수예요.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를 더 중시해요. 그래서 특히 기본적인 공동체, 즉 민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 대표적인 분이죠. 그런데 지금 소위 보수라고 주장하는 자들 보세요. 공동체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빨갱이라고 해버립니다. 역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은폐하려고 하고 왜곡하고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가요.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자면 역사라는 것은 최근의 역사예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가능하게 한 최근 과거. 그 역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어느 나라든 근현대사를 역사 교육의 3분의 2 이상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시험에도 안 나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가 없는 나라가 그래요? 역사를 가르치질 않아요. 근현대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들이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그 자리에 차고 앉아가지고 70년 동안 보수를 참칭해 오면서 보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이름이 상한 거죠. 오물이 묻은 거예요. 그거예요.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것을 상대하는 좋은 진보가 있어야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수구가 보수인 척하고 이건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건 확실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좋은 보수의 가치 이런 것들에 접근해 있는 게 지금 민주개혁 세력이에요. 대체로 요 정도에 접근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보수죠, 말하자면. 보수네. 네, 그러니까 요 정부가 스스로 좋은 보수 정부가 되면서 말하자면 수구 세력을 정치의 무대에서 이제는 쳐내고 쳐내야지. 그 왼쪽 지형을 열어주어서 진짜 보수와 좋은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헬조선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너무 이 체제에 나 자신도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오늘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자유시장 경제에 가장 큰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최욱 씨 같은 경우에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반성 좀 해야 됩니다. 네, 이 체제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크게 한번 조망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죠. 철학. 자, 예전에 저는 이제 함께 했었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또 다시 모셨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에 아이고.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는 알아요? 철학 교수님 아니세요? 철학 교수 아니야. 독일 정치 전문가. 아, 그러시구나. 독일 정치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독일 문학. 아니, 독일 문학은 문학. 박사고 예. 저희가 이제 모시는 건 이제 독일 정치 예, 그리고 예. 우리 사회 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항상 모시지 예,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위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예, 모신 겁니다. 예, 지금 예. 매우 심각한 상황은 맞잖아요. 엄청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합니다, 예, 예, 진짜. 예. 민주주의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요. 음. 대한민국 관료들의 민낯을 보니까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대한민국 관료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극우들의 망동. 예. 진짜 모든 게 다 지금 무너지는 기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일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두 분도 굉장히 네. 놀라셨을 거예요. 많이 놀라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12월 3일 날 예. 윤석열의 그 계엄 선포 이걸 보고 다 정말로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예요. 네. 오히려 그 이후가 훨씬 더 충격적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한국 사회 거의 대부분의 소위 지배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네, 너무.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와. 예,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와. 그 다음에 이 법조계 근처에 서식하는 아주 아. 이상한 무리의 인간들,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네. 대학 교수, 언론인. 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예, 그들이 하는 그 말들, 그 궤변, 예. 와, 궤변. 허언, 그렇게 허언. 그렇지. 예, 위원들, 거짓된 말들, 고카가세의 언어들, 네.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고요. 예. 끔찍했어. 사실은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법원을 공격했잖아요. 네. 법원을. 그렇습니다. 법원을 공격한 폭동이 있었죠. 이것은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인 거 아시죠? 처음입니다. 예, 우리의 역사가 너무나 격동의 혼란의 역사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원을 공격한 적은 없었어. 그럼에도 역사상 불구하고.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이야. 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예. 법원을 공격한 것은 사실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를 공격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사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는데 이러한 내란을 선동하고 지지하는 그러한 정당이 지금 제1당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 이 여론의 흐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1당은 아니고 예. 여당이죠. 예, 지금 여당. 네. 지금 여당이 네. 많은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제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흐름상 어떻게 저런 정당이 와, 이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 3개월 동안은 사실은 저에게는 제가 이제 65세인데 제가 60년 이상 살면서 알았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 너무나 낯선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지금 일어난 일련의 충격적인 일들이 있죠. 예. 이것이 다 하나의 관련된 어떠한 맥락 속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까? 예. 오, 그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예. 저는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 저도 이어가 잘 주시면 몰라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 맥락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한참 전에 지금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아니다 이런 말을 계속 했어요. 한 5, 6년 전부터. 네.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한 그런 사회다. 우린 그렇게 알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네. 한국 사회는 음. 전기 파시즘 사회에서 후기 파시즘 사회로 이행한 사회다. 아,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네. 예. 네. 전기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의 파시즘이에요. 제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승만부터 군인들까지 네. 무려 40년을 그러한 파시즘 사회에 살았죠. 예. 그런데 특히 군인들이 32년을 지배했죠. 예. 이걸 우리가 보통 군사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예, 박정희 소장, 전두환 소장, 노태우 소장이 총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 총불이 겨누면서 협박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 야만적인 나라였죠. 30년 동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파쇼적 제도들은 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네. 예,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희도 그렇고 네.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렇고 지금 다 무덤에 누워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제일 확실한 거죠. 네. 그런데 그들이 32년 동안 이 나라에 새겨놓은 또 한국인들 내면에 새겨놓은 파시즘 DNA가 청산됐을까요? 그게 안 됐어. 안 됐을까요?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아, 거의 된 게 없어요. 우리는 책 몇 권 읽고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뀌리라고 착각을 해온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죠. 지금 특히 국민의힘에 있는 그러한 네. 소위 정치인들, 예. 그 다음에 법조계에 앉아 있는 정치인들, 특히 서울법대 출신의 와. 그러한 법조인들, 얘들 예. 보세요. 얘들이 민주주의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예외 없이 파시스트예요. 예외 없이.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김누리가 이야기한 게 맞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독일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 우리가 파시즘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금방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네. 예,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걸 간략하게만 정의를 해볼게요. 네. 대부분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법에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테러와 공포를 통해서 예, 반민주적인 독재적인 지배 형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파시즘 하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일반적인 파시즘에 대한 그러한 정의일 터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시즘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그 사회의 전 구성원을 전체주의적으로 파시스트로 만든다는 데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한 독재면 독재라고 해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파시즘이란 개념을 쓰는 이유는 바로 전체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드는
전체주의적 지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이 제도로서 사라져도 파시스트로 길러진 그 국민들 내면에는 파시즘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이 끝난 이후에 1968년에 68 혁명이라는 게 있고요. 69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가 내면의 파시즘, 지금 말한 후기 파시즘이라는 건 내면의 파시즘, 태도로서의 파시즘이에요. 이것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20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네. 69년에. 예. 그래서 본격적인 파쇼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우리가 과거 청산이 잘 됐다고 하지만 20년 후부터 과거 청산이 시작됐어요. 아. 그건 대부분이 모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파시즘을 청산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인적, 제도적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당시에 부역했던 사람들 네, 다 문제 삼아야 되고요. 네. 파쇼적인 제도들은 다 없애야 되겠죠. 네. 그것을 했고요.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인 뿌리,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또다시 파시즘이 재생할 수 있다. 그렇겠죠. 아우슈비츠가 반복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럼 그걸 제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거 어떻게 어렵죠. 내면에 어떻게 박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면에 박혀 있는 거 어떻게 없애겠어요? 어떻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교육 개혁이라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예.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교육.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시즘은 결국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를 통해서 전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든다 그랬죠. 네. 그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라는 게 뭐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학교겠죠. 학교. 학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학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는 군대겠죠. 예,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네. 파시즘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전형적인 그런 그래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시스트가 많은 거예요. 아 설마 대한민국 교육이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교육은 네.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아니, 드릴게요. 아우 그건 예, 아니겠지.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끔찍한 사실은. 이야기지. 강남 파락군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독일에서 나온 교육 개혁의 모토가 이거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야만이다. 이걸 들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70년에 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예. 이때부터 실제로 학교에서 일체의 경쟁을 금했어요.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일체 우열을 나누는 행위를 금했습니다. 예.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90%가 붙어요. 그러니까 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문을 열어준 거죠. 예. 예, 이것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경쟁을 시키지 않고 네. 고등교육까지 원하는 아이들은 다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죠. 예.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왜 경쟁교육을 야만이라고 했을까요?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봤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히틀러 파시즘 때문이에요. 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그리고 이 정글 안에서는 다윈의 법칙, 이것이 관철된다고 봤어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이것을 다윈의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다윈의 법칙은 자연 세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인간 사회도 똑같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소셜 다윈이즘.
소셜 다윈이즘, 사회적 다윈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우성이 되는 거네. 우성.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이 스펜서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누구겠어요? 히틀러였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이 세상이 다윈의 법칙에 나온 그것, 이것이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돼. 뭐겠어요? 적자생존, 그렇지. 약육강식, 예. 자연도태, 이게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그 자의 섭리네. 그렇죠. 아이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다. 당연하다.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더러 학대하고 때로는 학살했기로서니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심지어 피가 섞이면 안 되네. 그렇죠. 열성인자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우열을 계속 나누니까 예. 우생학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히틀러의 세계관이었잖아요. 네. 예. 이제는 어느 정도를 이해하셨죠? 네. 지금 보니까 지금 파시즘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예요? 경쟁,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열을 끊임없이 나누고요. 그래. 두 사람만 모여도 우열을 나누요. 맞아요. 어느 놈이 우월한가, 어느 놈이 열등한가. 맞아요. 그리고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집에.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지배 복종 관계가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예? 후자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민주주의자한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하는 곳이죠. 거기서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인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 안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게 민주주의자가 보는 세계잖아요. 네. 과연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요? 저 학교 다닐 예. 때는 서울대 갈 놈하고 아닌 놈만 구분해서 그렇게.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애들을 볼 때 성적으로 봐. 성적으로 그렇죠. 예. 나눠버린다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사람을 완전히 성적이라는 우열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요. 네. 저희 때는 한 600명 정도였는데 한 학년이 그 당시에 시험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마다 학교 게시판에다가 1등부터 600등까지 맞아요. 그 성적을 그때도 그랬어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와, 그 야만이 계속됐네요. 예. 세상에. 그나마 제가 키가 작은데 높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 다행히 밑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참 다행스러웠어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저희 때는 우열반도 있었어요. 예. 우열반은 없어졌죠? 저희 있었어요. 이때도 있었어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완전히 파쇼적인 그러네. 이러한 행태가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교육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는 어디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병들어 있는 거죠. 우린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우열 나누는 거, 예. 경쟁하는 거, 맞아요.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너무 잘 받아. 전교 1등을 해. 제일 네. 잘했어 거기서. 그렇죠. 제일 잘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시스트가 될 확률이 가장 높네. 그렇죠. 어쩔 예. 도리가 없어.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 대체로 그 비율대로 파시스트의 농도가 강해져요. 그러네. 지금 서울 법대를 나온 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파시스트인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교육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지 않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항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서울법대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걸 저항한 아이들은 못 가죠. 못 가지. 예, 전 그래서 저항도 안 했는데 못 간 거고. 그래서요. 예. 가장 문제야 나 같은 대다수가 애들이. 그래. 저항하다가 못 간 건 그나마 멋있다. 예. 저항도 안 했는데 못 갔어. 대다수가 그래. 패배자, 그래서 패배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네. 한국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가장 뿌리 깊은 파시스트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아 그렇다.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쉽게 그러한 선동가들에게 휘둘리는 예. 선동당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런 파시스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동가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자극하면 아주 쉽게 선동에 포획되는 아주 취약한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야. 사실은 평시 같으면 그런 파시스트들이 민낯으로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아, 그쵸. 예, 심지어 그렇죠. 똑똑하기 때문에 음. 싹 이렇게 맞아요, 화장을 맞아요. 해서 나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거룩한 맞습니다. 것처럼. 예. 그럼요. 근데 전시가 되니까 화장 그냥 다 지우고 그렇죠. 드러낼 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네. 최고의 업적은 파시스트들이 민낯을 드러내도록 그거는-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윤석열 사태가 드러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여전히 후기 파시즘 사회다라는 걸 드러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세태에 대한 분석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그럼요. 고통을 또 국민들이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나마도 뭐 순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조금씩 생겨갈 텐데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예. 그건 다음 시간이에요, 아니면 오늘 함께? 예, 제가 짧게만 네네. 말씀드릴게요. 예. 먼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금 생각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네네네. 선동과 판별 교육을 저는 다음 학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선동과 판별 교육. 선동과 판별. 예, 독일 말에선 데마고겐 페다고기 이런 말을 쓰는데요. 데마고그가 선동가예요. 그러니까 선동가들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판별할 수 있게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독일에선 선동과 판별 교육과 미디어 교육을 같이 해요. 아니, 실제 교육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당연히. 아, 있다는 그럼요. 거예요? 예. 정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동과 판별 교육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선동가를 판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선동들이 확장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 많이 하죠. 네. 굉장히 중시해요. 독일에서도. 오. 그러니까 미디어를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선동가를 판별하는 능력, 이게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방 우리가 학교에 도입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파시스트들을 민주주의자로 바꾸는 건 오래 걸리겠죠. 굉장히 이건 길겠죠. 중장기적인 목표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교육제도 전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교실 자체가 파시스트를 기르는 온상이에요. 온상. 예. 완전히. 지금 조금 전에 파시스트의 원리로 우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경쟁, 우열, 지배 이 얘기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사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사들은 정치적 천민이에요. 정치적 천민이 어떻게 민주주의자를 길러요? OECD 38개국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걸 대부분 잘 몰라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정치적 시민권이 없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체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없죠. 일체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예, 없고 예, 예. 정치적 피선거권도 없고요. 정치적 행위권도 없어요. 요즘에 이 교사들의 경우는 어디다가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잘리잖아요.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정치적 천민이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 행위를 처벌받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OECD 38개국 중에서 그래요? 확실한 이야기예요.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래. 확인해 보세요. 와.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체죠. 지금 독일의 경우는
지지난번 독일 의회에 640명의 의원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교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무려 81명이 교사예요. 81명, 13%가 와, 교사였어요. 어마어마하네. 교사가 법률가들 다음으로 독일 의회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직업군이 교사였어요. 아,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아,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도 아, 독일뿐만 다 아니라? 독일뿐이 아니라 핀란드는 20%가 넘어요. 대체로. 교사 비율이 1위예요. 1위. 국회의원 중에. 우리나라는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으니까. 한 명도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사 출신은 있어요. 아, 네. 현직 교사가 없는 거죠. 아, 지금 말씀하신 이 네. 퍼센테이지는 예. 교사 출신이 아니라 현직 교사를 그럼요. 말씀하신 거예요? 다 현직 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텀하고 길어야 2텀이에요.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서 교단에서 정년을 맞는 것, 그걸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나 많이 몰라. 오늘 처음 들었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대부분이 몰라요, 이런 걸. 그래서 사실은 이걸 국가별로 이 추이를 잘 들여다보면 교사들이 의회를 점유하는 비율과 그 나라의 민주적 성숙도가 거의 비례해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칸디나비아가 제일 높고요. 예. 20% 전후예요. 중부 유럽, 독일, 프랑스가 약 15% 전후고요. OECD 평균이 10%예요. 한국은 제로예요. 네. 한국은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누가 금지시켜 놨을까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박정희. 그렇죠.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악의 근원은 박정희예요. 그래요? 정확히 맞췄어요. 박정희가 금지시켰어. 1963년에 완전히 박탈시킵니다. 아. 이게 지금 60년이 더 됐어요. 63년이니까. 예. 와. 지금 62년 됐죠.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회복 안 하고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잘 예. 먹혔다. 왜냐하면 예. 노조 활동만 해도 약간 그 그렇죠. 교사들 노조 활동하면은 약간 그 빨강이 취급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럼요. 인식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님들도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 네, 그게 사실은 저는 많은 책임이 그에 대한 많은 원죄는 박정희에게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게 한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 민주당이 이걸 해결을 안 하잖아요. 아, 의지가 없어. 제가 여러 번 가서 강연했어요. 민주당 가서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대상으로. 의지가 없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 제가 벌써 한 서너 번 갔어요. 서너 번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당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정체성이다. 예. 네. 그런데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나는지는 알고 있냐? 어디서 결판나요? 투표장? 천만의 말씀. 교육이다. 교실에서 결판나. 교실에서 결판나.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면 민주당은 영구 집권한다 그랬어요. 영구 집권. 예?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잘 길러봐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삼는 정당이 정말 영구 집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과연 민주주의자가 되겠는가? 파시스트가 되겠는가? 바로 여기에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180석, 190석 가지고 있는데 박정희가 박탈해 놓은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왜 복원하지 않느냐?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어이구,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화가 왜, 나는 그러니까 왜 안 한다고 분석을 하셨어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왜? 잘 모르겠는데 왜 안 하지? 국민들의 인식이 취향 또는 인식에 영합하려고요, 이 사람들이. 알겠다. 국민들을 개몽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요즘 개몽이란 단어 좀 삼가주세요. 네, 물론. 예,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게 아주 잘못된 DNA를 계속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길러져 왔다 맞아요.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음. 교사가 노조만 해도 약간 그렇죠. 빨강이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바꾼다? 역풍이 굉장히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정당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해야 될 그러한 정당인데 너무나 그 대중영합적이고요. 너무나 기회주의적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 앞에서는 하겠다 그래요. 그러고 안 해요.
그러고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용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정치권에 대한 압박은 음,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국민들이 이런 강의를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한국의 교실이란 곳이 제가 조금 전에 파시스트를 만드는 온상이라 그랬죠. 예.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파시스트의 원리에 따라서 경쟁, 우열, 지배, 그죠? 네. 정치적 금치산자, 교사들이죠. 정치를 못하게 해놨어요. 예. 정치적 금치산자가 정치적 미숙아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게 교실이에요. 학생은 미숙아 취급하잖아요. 이미 다 큰 아이들도 미숙아 취급을 해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 이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나와요? 불가능하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우리 잘못된 근원을 맞는데. 완전히 바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이 정말 큰 중요한 과제고 시기입니다. 정말 큰 과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핵심적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예.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파시스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널려 있고, 게다가 특히 지배 엘리트, 파워 엘리트 대다수가 파시스트인 이유는 바로 교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정말 너무 완전 이해된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한 발자국. 나는 이 온상이 학교라는 걸 오늘 처음 느끼게 그러셨어요? 네. 저희 그 부모님이 지금 예. 윤석열의 이 만행에 대해서 막 치를 떠는 분들입니다. 예. 너무너무 치를 떠는. 근데 그런 분들도 물론 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렇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뭐가 너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너도 너 살 길 찾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패널들한테 말을 맡겨. 뭐가 하지 마라. 그런 기회주의적인 거를 지금도 나에게 주입합니다. 우리 부모가. 부모 입장이니까. 우리 부모.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46년생 최정주 씨, 52년생 전철우 씨, 아직도 그 기회주의적인 것을 나에게 가르쳐요. 그건 뭐 기회주의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사랑이죠.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건 사랑이지. 예. 그거를 정말 이건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DNA가 지금 뼛속까지 있는 거야. 우가 패널들에게 맡겨라. 그럼 그 패널들은 부모 없습니까? 그 패널도 부모 있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에요. 그 패널들도. 갑자기 화가 나네. 아니, 화를 입을까봐 예.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실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다. 오늘 진짜 너무 오늘 진짜 최고야. 오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응축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예. 바쁘시겠지만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약속이 된 겁니까? 그러면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누리 교수님 네. 진짜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대단 그때보다 더 난리 납니다. 이대남들이 왜 극우화가 됐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지역주의 이거를 타파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네. 그러한 이야기 짧게 한번 나눠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김누리 명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지난번에 정말 저 너무너무 강의가 좋아서 행복했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시간 내기가 좀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자주 좀 모시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또 빨리 이제 가셔야 되니까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온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죠. 그때 그러네요. 전에 오셨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큰 변화가 있었던 큰 거고요. 변화가 있었죠. 지금 한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 사실은 대단한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사이에 한 열흘을 브라질을 갔다 왔어요. 언제요? 브라질 그 이후에. 그러니까 6월 3일 이후에요?
아니. 아 그때 그 강의하고 나서 강의하고 브라질 갔다 나서 오셨어요. 브라질 갔다 왔는데요. 예, 브라질 가서 너무나 여러 학자들을 만났어요. 네. 그때 한 12개국 학자들이 모인 그런 국제적인 심포지엄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다 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냐. 와. 야.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어깨가 좀 으쓱했어요. 아 예. 뭉클합니다 진짜. 특히 제일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교수가 일본 교수예요. 도쿄대 교수가 제일 부러워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는 네. 이렇게 다이나믹하냐. 그렇지. 그럼 부러워할 네. 만하지 일본은. 일본은 지금 다이나믹이 없어요. 없잖아요. 광장 민주주의가 아예 없어요. 아, 근데 우린 광장 민주주의가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져요 진짜. 거기에 네. 온 세계 사람들이 감동해요. 아.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뉴스로 나가니까 아 대부분 다 광장에서 저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제압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너무 강력하지. 예, 저것은 성공 확률이 90% 95%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날 바로 제 그 밤에 그 새벽에 와 국민들이 그냥 그 여의도로 몰려가서 예?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진짜 진짜 예, 와 말씀을 들으니까 더 미치겠네요. 군인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시민들이 예. 그렇죠, 시민들이 네. 더 먼저 도착해서 장갑차를 온몸으로 온몸으로 막아내고, 맞고. 예, 그 헬리콥터 타고 중무장을 하고 온 그 군인들과 맞서고 네.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한국인들을 저럴 수가 있냐. 아,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 대단한 진짜 것이고요. 위대한 겁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그 국민들 자꾸 대한민국 비하하는 발언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말 우월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여러 얼굴이 있는 거죠. 아 여러 여러 얼굴이 네. 그런 대단한 얼굴도 네. 있고요. 대단한 얼굴도 네. 있고요. 네. 또 이제 다른 면에선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아슬아슬해. 예, 얼마나 위태로운지 네. 또 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 거지요. 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자가 최소한 내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가 나오리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런데 내란 반성을 안 했다고 해갖고 자기가 후보가 됐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 예,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아, 그런 자가 가장 강력한 지금 야당인 그러한 곳에 후보가 됐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것은 하시라도 아슬아슬. 또 다시 맞아.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걸 보여줬죠.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런 후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고요. 우선 두 번째 뭐겠어요? 지지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려 몇 프로인가요? 41%였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좀 예? 많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좀 많죠. 사람들이 지금 그런 후보를 지지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것이고요. 아, 그것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간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또 반복이 돼요. 간과하면. 예. 그래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저는 세 개의 빨간불이 켜졌다. 아, 네. 제가 네. 그렇게 좀 어떤 비유를 거죠? 하는데요. 네, 세 개. 첫 번째 빨간불은 뭐겠어요? 지역주의죠. 지역주의 예. 참 어렵다. 경상도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김문수도 그 파시스트죠. 저는 파시스트라고 아, 부르는데요. 파시스트. 예, 지금 그런 파시즘을 옹호하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지지하는 이러한 후보를 제 첫 번째, 예? 제 말하자면 제일 많은 득표를 하는 그러한 후보가 됐어요. 맞아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놀랍죠. 예, 네. 그러니까 지역주의라는 게 민주주의와 파시즘을 가르는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최소한 지역주의라는 게 한국 사회를 굉장히 문제 있는 사회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다. 아, 이렇게 믿어왔어요. 아, 그런데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걸 보여줬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거고요. 네.
두 번 이 첫 번째 지역주의는 지역주의. 예, 지역주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주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역주의는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오래된 게 아니고요. 박정희가 만들었죠. 예, 맞습니다. 박정희 박정희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폐해는 박정희에게서 시작됩니다. 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좀 국민들이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동대구역 앞에 갈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이 있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해요. 동상. 예, 동대구역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놨어요. 나는 아,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베를린에 히틀러 동상을 세운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유, 네? 큰일 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지금 박정희에 대해서 지금도 대부분이 잘 몰라요. 박정희의 문제를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문제만 한두 개 골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결국은 친일의 역사. 아. 이게 박정희에게서 시작하는 거죠. 친일이에요.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 육사 만주 분교 거기서 말하자면 일본군 장교로 양성돼서 만주에서 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때려잡던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해방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나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딸이 또 대통령이 돼요. 아, 네. 이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역사고요. 바로 그런 역사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 공부를 못해요. 안 가르치니까. 아,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니까 그걸 가르치질 못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거나 축소합니다. 아. 그래서 한국인들이 말하자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고요. 그게 부족하니까 박근혜 같은 자가 또 대통령이 될 되는 수가 거예요. 있어. 이런 문제가 아주 근원적인 문제고요. 아유. 두 번째 아주 큰 문제는 바로 군사 쿠데타의 효시라는 거죠. 아, 예, 지금 박정희가 1961년에 박정희 소장이 5.16 총 들고 나와서 군사 쿠데타를 시작한 이후에 그 아류들 그렇지. 전두환, 노태우 소장이 나와서 네. 무려 32년 동안 군인들이 총 들고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지배한 이런 야만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디네가 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윤석열한테 남아 그렇죠. 있었어. 그런 게 지금 윤석열이에게도 이어져서 남아 있었어요. 또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41%를 또 획득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DNA는 계속된다고 봐야 돼요. 계속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육사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지금 필요해요. 아, 육사. 육사 교육이 끊임없이 이 쿠데타의 행동 대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죠. 아. 최근에 문장열 교수라고 국방대 교수, 이분 자신이 육사를 나온 장군이에요. 이분이 이제 국방대 교수를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쓴 글을 보니까 네. 육사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러한 쿠데타는 계속될 수 있다. 아, 그렇게, 이런 걸 쓰셨어요. 그렇게 경고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근데 이후에 경고한 거예요. 그렇죠. 내란 이후에. 네, 그래서 이분 말씀이 정말 들을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육사에서는 민주주의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교육이 어떻길래 그런 육사 교육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제일 잘못된 게 민주주의 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없대요. 아예. 확실히 교수님이랑 네. 우리 사회 문제점들을 예.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교육으로 예, 이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교육 문제도 교육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육삼. 예, 그래서 육사 교육에서 또 하나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란 것은 성찰하고 사유하는 문화가 없대요. 육사 안에. 아, 육사 안에. 성찰하고 사유하는 문화가 아예 없다. 아. 그게 가장 위험하다. 아, 왜 없느냐? 명령 체계에서는 예, 성찰하면 이거 위험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건 지휘관들이잖아요. 육사를 나온 사람들은. 육사를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스스로 성찰하고 사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지시를 하고 지휘할 거 아니에요. 네. 왜 없겠어요? 육사를 창군한 자들이 독립운동한 그러한
장군들이 아니고 전부 친일파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성찰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게 아니라 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사를 나온 자들이 성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분은 육사 교육의 대개혁을 주장하고 계신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친일의 역사, 두 번째는 군사 쿠데타의 쿠데타의 역사. 이게 다 그 근원에 박정희가 들어가 보면 있다. 박정희가 있다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세 번째. 어찌 보면 이게 더 치명적인 거예요. 지역 감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역 감정을 만들었어요. 예, 박정희가. 지역 감정. 예, 이거 그래서 사실이야. 예, 그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네. 원래 박정희는 호남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가 호남 대통령이었다고요? 그렇죠. 그 무슨 말씀이죠?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죠. 이해 못하죠. 네, 이해 전혀 못하죠. 네. 어떻게 박정희가 호남 대통령이야?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것은 호남표로 됐어요.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에 63년인가 4년이죠. 63년 선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3년 예, 63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윤보선과 붙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윤보선은 박정희를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민주당이 윤보선은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예,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어요. 그렇지. 빨갱이라고 박정희를 공격했어요. 그렇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박정희가 당시에 군내에 남로당 조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박정희는 빨갱이, 나는 민주주의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어요. 윤보선이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박정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윤보선은 지주의 아들, 나는 농민의 아들. 이렇게 짠 거예요. 지주와 농민의 아들의 대결로 짠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 예, 재밌네. 너무 재밌죠.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요? 농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그 호남인가? 당연히 호남이지. 호남. 거기다 평야가 있잖아요.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죠. 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다 박정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졌는데요. 호남에서 압승을 해요. 와. 호남에서 무려 35만 표를 더 얻어서 15만 표로 나중에 이깁니다. 와. 그래서 사실상 박정희는 완전히 호남 네. 대통령이죠.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와. 예. 재밌다. 그런데 네, 근데요. 1971년에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당시엔 신민당이죠. 민주당 계열 정당이죠. 신민당에서 누가 나오나요? DJ. 김대중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호남의 아들이 진짜 호남의 진짜 아들이 호남의 아들이 나와버렸어.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길 방법이 없는 방법이 거예요. 안 나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짓을 한 거죠. 뭐죠? 영호남을 갈라놓고 갈라치기를 한 거예요. 김대중은 호남의 아들, 나는 영남의 아들. 이런 식으로 지역을 가지고 갈라치기를 했어요. 와. 정말- 영남이 표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니, 이기게 됩니다. 그럼 영남의 아들이라고 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표를 몰아줘. 그렇죠. 그 영호남의 대결로 완전히 판을 새로 짠 프레임을 거죠. 짠 거지. 프레임을 영호남의 대결로. 와.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전혀 한국 사회에 그런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광주 사람들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엄청 많았고요. 부산 사람이 전주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많았고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은 어디 국회의원이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김대중 어디 대통령. 국회의원이었느냐? 목포 국회의원이 목포 아니에요. 목포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모르세요? 진짜? 와,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목포 강원도 인제 국회의원이었어요. 와, 강원도예요? 강원도 인제. 그래서 당시에 인제가 그게- 지금도 좀 민주당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인제가.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지역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와. 예를 들면 제가 중앙대학교 선생이거든요. 제가 있는 대학을 세운 분이 임영신이란 분이에요. 네. 임영신. 예? 이분이 전북 분이에요. 전라북도 분인데 이분도 국회의원을 했어요. 어디 국회의원을 했을까요? 예. 전북 분이. 안동.
경북 안동부터 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70년 이전에는 지역을 안 따졌어요. 정치에 들어올 아예. 여력이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가 이런 지역주의를 만들었고요. 와. 그게 오늘날 오래 한국 간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올해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도 우리 지역의 정당이면 무조건 밀어준다.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네. 반민주적이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 지역주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게 경상도와 전라도예요. 아이고. 여긴 사실 정치가 없죠. 일당 독재죠. 이 지역은.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도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지역 사람들이야. 그렇죠. 아. 거긴 정치가 없잖아요. 가장 사실상. 발전이 더디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북쪽은 일당 독재인 거 우리가 알죠. 네. 중부 지역만 약간 정치가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영원함이 또 일당이에요. 아. 그래서 아주 기형적인 이러한 문제를 낳은 게 지역주의고요. 그 근원에는 박정희가 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제 넘어서. 근데 이게 네. 보면은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 이 프레임 정치가 너무 잘 먹히는 거야. 그렇죠. 너무 쉽고. 너무 쉬우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아유. 경상도 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여전히 내란을 동조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됐다고 하는 건 한국 민주주의에 너무나 뚜렷한 빨간불이고요. 네. 이 지역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어렵다. 넘어서야 하는 거고요.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마 우리 사회에 들어진 그림자. 첫 번째 그렇죠. 지역주의,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20대, 30대, 특히 20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너무나 커다란 아. 그러한 선거 성향의 차이죠. 야. 너무너무 놀라운 이거 거예요. 아주 정말 네. 특이한 현상입니다. 뭐- 모든 연령대가 성별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 맞습니다. 정치 성향이. 예, 거의 근데 비슷하게 20대만 여자 남자가 그렇죠.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르죠.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현상이고요.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건 뭐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처음 있는 현상이고요. 네. 지금 대체로 알겠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한 27%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 거의 70% 이상이 보수 정당을 그렇습니다. 찍은 거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보수 정당과 또 하나는 사실은 수구 파시스트 정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수구 파시스트 정당이라고 봐요. 네. 저는 그 이전까지는 수구 보수라고 불렀는데 요번에 보니까 수구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야. 쟤들 완전 파시스트 정당이죠. 파시스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렇죠.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수구 파시스트 정당의 젊은 이대남들이. 세대의 35% 정도가 야. 지지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믿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예. 어제 이제 MBC에서 이대남 예. 인터뷰했던데 예. 그거 잠깐 좀 보고 와서 예, 그래요. 이야기를 그래요. 이어가겠습니다. 예. 잠깐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짓을 했어도 그냥 끝은 보고 가야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개엄 하나 때렸다고 또 내려가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와, 개엄 하나 때렸다고 때렸다고. 너 내려가라. 저는 진짜 충격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걸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와.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계엄에 대한 정확한 감각이 없어요. 계엄이 뭔지 잘 몰라요. 계엄이 뭘까요? 한국말로는 이 계엄이 잘 안 들어와요. 아, 그죠? 말이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오. 예. 계엄이란- 독일 말로는 쉬워요. 독일에선 이걸 크릭스 레히트 이렇게 하는데요. 네. 크릭이 전쟁이에요. 오. 레히트가 법이고요. 전쟁법 혹은 전쟁권을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루어서 지배하겠다. 국민을 완전히 전쟁 상태로 몰아서 국민을 적으로 삼아서 지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그런 가장 나쁜 짓입니다. 가장 나쁜 짓이죠. 네. 예, 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네. 총뿌리를 겨루고 실제 대한민국 형법에 가장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엄한 법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특히 그러면 20대 남성들의 이런 경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네네네네. 네. 첫 번째는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해요.
세계적 추세라. 예, 그걸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10년 동안 여성들이 점점 진보적인 젊은 여성들 20대까지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요. 남성들은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보수화하는 경우를 보이는 나라는 없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보수화되는 세계적 경향을 추세는 보이고요. 맞는데 우리가 맞아요.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가고 있어요. 극단적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으면 그래요? 좋겠는데 그 그림, 저걸 한번 보세요. 네, 네. 이게 뭔가요? 저 그림을 보면 저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걸 한번 보세요. 저게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US, 미국, 그 다음에 저머니, 그 다음에 UK가 이제 영국이죠. 네. 이 네 나라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UK, 영국의 경우는 저게 이제 29세까지,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성향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UK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대체로 어떤가요? 남성이 약 진보 지수가 20에 여성이 한 40대니까 한 20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 정도가. 네, 네. 그다음에 저머니, 독일의 경우는 남성이 한 0 정도고 여성이 한 30 정도 되죠? 한 30 차이 나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남성이 0고 여성이 40이죠. 40 차이 나는데 한국은 어때요?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그렇죠. 거예요? 마이너스 20까지 남성이 내려오고요. 오. 그다음에 여성이 한 30대니까 한 50 차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런 왜 나라는 그렇지? 지금 없고요. 왜? 그래서 한국형을 이렇게 하품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이 쫙 벌어졌다. 예, 입이 쫙 벌어져서 이게 하품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각한데. 왜 그럴까? 왜 이게 그럴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왜 이렇게 한국은 심할까요? 매불쇼 자체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MB의 국정원을 우리는 그래요? 지목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이제 음모론적인 부분도 있겠죠. 음모론적은 아니에요. 네. 음모론적인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그게 뭐겠어요? 뭔데요? 결국은 네. 한국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너무나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남성들을 악마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마. 그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회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많은 분석이 있었잖아요. 88만 원 세대다. 예? 또 헬조선이다. 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예, 그 관련해서 이생망이다. 또 젊은 이들 사이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0대 남성들이 자기들이 성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가장 큰 것은 한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대부분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이른바 각자도생, 승자독식하는 이런 사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의 아주 근원적인 구조적 모순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평등이 심하고 차별이 심한 사회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예. 20대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니 해당되죠. 근데 왜 근데 20대 여성과 남성이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또 합니까? 그 제가 이야기, 좀 그 마음이 이야기, 급했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남성들이 네. 이게 심한가? 남성과 여성의 대응 방식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지금 문제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는 너무 불평등이 심한 사회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경쟁. 그러한 경쟁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분노와 그러한 울분 이것을 축적시키는 사회예요. 최근에 벌써 어젠가요? 그젠가요? 지금 여고생 셋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불행의식에 휩싸여 있어요. 그건 여성과 남성이 다 똑같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불평등, 차별, 그 다음에 울분과 분노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기본 문제로 있는 것이고요. 그걸 완화해 가야죠. 거기에 가장 지금 큰 고통을 느끼는 게 젊은 세대예요. 네. 그런데 젊은 세대 안에서 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대응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죠. 네. 왜 그렇겠어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 여성들의 경우는 훨씬 더 지금 진보적이죠. 그 진보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진보가 뭘까요? 진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앞으로 나가는 거죠. 네. 보다 나은 쪽으로 나가는 건데 정치학에서 진보라고 뭐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보를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해요. 네. 진보란 고통과 억압에 대한 민감성이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고통과 억압에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보다. 그에 반해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권력에 민감한 사람이다. 질서와 권력입니다. 예, 보수일수록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정의를 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한국 여성들이 왜 훨씬 더 진보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예, 어느 나라나 여성들이 더 진보적인 이유는 여성들이 훨씬 더 고통과 억압에 민감합니다. 네. 왜 그렇겠어요?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이중의 억압을 당하고 있죠. 어느 나라에서나. 예, 성적 억압과 사회적 억압. 이것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들이 더 진보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여성들이 이 진보성이 남성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가? 그것은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고 봐요.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많은 작은 성공들을 축적해 왔어요. 성공의 경험들이 있어요. 광장에서 작은 승리들을 계속 축적해 왔어요. 요번에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심지어 남태령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경험했죠.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미래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봐요. 네. 이러한 축적된 성공의 경험이 여성들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보적인 그러한 존재로 만들고 있고요. 네. 한국의 남성들은 성공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 거. 예. 남성들이 언제 성공을 해봤네.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이들은 말하자면 흑수저론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그러면 금수저와 맞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항하긴커녕 약자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요. 그게 예.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파시스트들의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이 파시즘 연구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가 네.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독일 네. 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요. 파시즘 운동은 세계 몰락의 판타지를 먹고 산다. 세계 몰락의 판타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전부 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상 이런 걸 갖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체념적이고 절망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파시즘 운동에는 재앙과 파국을 바라는 무의식적 소망이 깔려 있다. 그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어린아이가 그렇죠.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내가 숙제 안 했을 때 내일 학교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네. 이거 어린아이의 그렇죠. 마음인데. 그렇죠. 그게 성숙한 그러한 마음이 되질 못하고 사실은 이거 참.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약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는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깨야죠. 네. 이러한 구조를 깨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이런 불평등, 차별의 근원을 깨는 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순간순간 제 각오를 자꾸 잊고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만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펜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대남들이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제가 뭐 가끔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함께 가자라고 예. 손을 내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펜코 나는 너네를 버리지 않는다. 와, 함께 가자. 이런 예. 말 할수록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 최용 네가 뭔데? 최용 너 욕이 막 예. 이만큼 하지만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너네를 욕하지 않는다. 그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빨간불이고요. 마지막 네. 세 번째 빨간불 어, 말씀드리면 네네. 지역주의와 될 것 같아. 이대남의 극우와 세 번째 그렇죠. 빨간불. 네, 세 번째 빨간불은 바로 강남 지역이죠. 강남 지역. 강남 지역,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는 지금 파시스트 정당의 그러한 후보가 전부 승리했죠. 네. 그렇죠, 승리. 집값 전부 때문인가요? 승리했습니다. 이건 집값 때문만은 아니죠. 어. 저는 강남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를 그렇게 엄청난 지지를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56, 57% 이렇게까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좌절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 보내는 사인은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 대다수가 파시스트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좌절이. 그러한 기득권들을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겠어요? 바로 교실이죠. 학교야. 학교에서 결국 학교. 그러한 자들을 모범생, 엘리트라고 길러냈고요. 그것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한마디를 더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파수꾼은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독일 말로 하면 빌둥스비르거란 표현을 많이 써요. 빌둥스비르거. 빌둥이라는 게 교양이고요. 비르거가 시민, 즉 부르주아예요. 비르거라는 게 불어로 하면 부르주아입니다. 네. 교양 부르주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지금 한국은 소위 지금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 대체로 네. 한국 사회로 보면 교양 부르주아들인데요. 그런 부르주아들이 교양 부르주아들이 대부분 다 파시스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졌어. 저는 그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선거가 보여준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시라도 군사 파시스트들의 또 다른 쿠데타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 위태로워.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네. 한국 사회는 위험하다. 첫째, 지역주의. 둘째, 젊은 극우화 극우화. 경향. 셋째, 소위 교양 부르주아들의 보수화. 이 세 가지가 저는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또 네. 우리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교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귀결지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에 또 관련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아이고, 같습니다. 무슨 네. 김누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김누리 교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소해요